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안전자산 30% 비중 채우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TDF ETF를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TDF ETF가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TDF ETF는 취지와 맞지 않게 잦은 매매 등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려 안전자산 제외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TDF ETF의 경우 이미 투자자 유입이 적은 몇 개의 ETF가 상장 폐지가 된 이력이 있는데 안전자산에서 제외가 된다면 대부분의 TDF ETF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DF ETF가 제외될 경우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예금이나 채권 종류 등인데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금은 안전할까요? 채권은 안전할까요?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한 자산이 있을까요? 금융당국에서 TDF ETF를 안전자산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상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TDF ETF는 상품 운용기간 중 주식의 비중이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격 TDF로 분류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TDF ETF는 안전자산 목적인 분산 투자 및 안정적 운용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식의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ETF는 매매 빈도가 잦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 비중이 최대 80%인 TDF ETF를 매수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의 비중을 최대 94%까지 키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투자 방법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운용업계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게 될 채권 ETF와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중 시총이 높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와 코덱스 TDF 2050을 상장 이후 기간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인정받게 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는 마이너스 16.1%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코덱스 TDF 2050은 같은 기간 동안 51.7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이 진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2022년에 주식과 채권이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주식과 채권이 모두 부진할 수 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 채권보다는 TDF ETF 같이 주식과 채권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융당국의 논리가 빈약한 근거로 펀드형 TDF는 안전자산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TDF 펀드를 검색해보니 KB온국민 TDF 2055 상품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 주식의 약 70%를 투자하고 있고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 등이었습니다. 코덱스 TDF 2050과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더라도 종목 비중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하나는 안전자산, 하나는 위험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펀드형 TDF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실제 총보수를 살펴보면 TER과 매매중개 수수료율을 합산해보면 대부분의 펀드형 TDF들은 1% 내외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TDF ETF들은 대부분 0.3% 내외로 TDF 펀드들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TDF는 뒤에 붙어있는 숫자 4자리가 은퇴 연도를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 수십 년을 들고 갈 상품들인데 매년 3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을 투자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번 TDF ETF 안전자산 제외 검토 기사를 보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안전자산 30%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RP 및 퇴직연금 DC 계좌는 모두 20년 이상 굴리는 초장기 계좌들입니다. 이런 계좌에서 안전자산 30% 비중을 강제 할당하고 예금과 채권을 20년간 보유하면 안전한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안전자산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80% 이상 집중되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 남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TDF, ETF를 안전자산에서 제외하는 건 코미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펀드형 TDF들은 그대로 두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에는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TDF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초장기로 운용이 필요한 계좌에 3배 이상 수수료가 비싼 상품들을 관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위험한 것은 전 세계 유일한 안전자산 30% 룰을 폐지해야 됩니다.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은 연금이 아닌 일반 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굳이 IRP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까지 예적금을 가져가야 할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오히려 화폐가치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면서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2025년은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저처럼 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 및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레전드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TR ETF 폐지, 외납세액 원천 징수, 세제 개편안, 사적 연금 건보료 부과에 이번 TDF, ETF 안전자산 제외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이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연금계좌 연 1,800만원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금계좌를 지속하는 이유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900만원을 매년 모아야 추후 연금소득세 및 건보료가 부과되더라도 여유 있는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많은 소음들로 인해 장기 투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어렵지만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닿아서 큰 변화 없이 현재 기준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